위험이 자꾸 반복된다면 향후 위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위험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만성 위축성 위염이 정상에 비해 위암 발생률이 6배 정도, 장상피 화생이 있을 경우 10배 정도 위암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건강의학본부 가정의학과 박형준 교수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받아보신 분들은 결과지에 적힌 내용이 어려워 걱정이 되었던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위내시경 결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소견들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적인 위험 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내시경 후에 들어보셨을 여러 위험의 종류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내시경 결과에서 만성 표재성 위염이라는 말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뭔가 오래된 염증이 있어서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이지만 우리나라는 짜고 자극적인 식습관으로 인해 아무 문제 없이 위가 깨끗한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표재성 위염은 흔히 볼 수 있는 소견입니다. 내시경으로 보았을 때 위점막 표면에 염증이 있어 빨갛거나 부어있는 모습으로 관찰됩니다. 속쓰림 등 불편감이 없다면 따로 치료를 하지 않고서도 식습관 개선을 하며 경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미란성 위염은 위의 일부가 까져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극적인 음식이나 약물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미란성 위염 역시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 미란성 위염의 경우 위암과의 감별을 위해 조직 검사를 시행하기도 하고 증상이 동반되었거나 진행된 상태로 관찰될 경우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만성 위축성 위염은 표재성 위염이나 미란성 위염보다는 진행된 위염 상태입니다. 위염이 반복되다 보니 위벽에서 위내강 쪽으로 제일 표면 부분인 위점막이 얇아져서 혈관이 잘 비쳐 보이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만성적 변화이므로 식습관을 개선하거나 약물 치료를 한다고 해도 호전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경미한 위염에 비해 위암으로 진행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1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로 경과 관찰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성 위축성 위염이 있는데 관리를 잘 하지 못하여 위염이 자꾸 반복될 경우에는 장상피 화생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화생성 위염이라는 판정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장상피 화생이라는 것은 위 상피세포가 덮여 있어야 하는 위의 상피가 자꾸 염증이 반복되다 보니 위상피가 아닌 장을 이루는 장상피 모양의 세포가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염이 자꾸 반복된다면 향후 위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위험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참고로 만성 위축성 위염이 정상에 비해 위암 발생률이 6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비해 장상피 화생이 있을 경우 10배 정도 위암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궤양은 위점막이 헐면서 위벽의 점막층뿐만 아니라 점막 하층을 지나 근육층까지 침범한 상태를 말합니다. 아주 경미할 경우 식습관 교정을 하며 경과 관찰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약물 치료를 즉시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위암과 구분을 위해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헬리코박터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직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위 보호막이 약해진 상태인 궤양을 제대로 치료받지 않거나 관리하지 않을 경우에 위에서 나온 강산이 위산으로 인해 손상이 더 심해져서 심한 경우 천공, 즉 구멍이 나서 배를 열고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내시경 소견들과 더불어 헬리코박터균 여부가 향후 관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헬리코박터균은 위염의 진행 및 악화에 영향을 미치고 암 발생에도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헬리코박터균이 있을 경우 헬리코박터균을 죽이는 제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 위암이 있었거나 궤양이 있는 경우 궤양이나 위암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제균 치료를 받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위축성 위염이나 화생성 위염 등에서 헬리코박터균이 동반되었을 경우에는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를 하였을 경우 위암 발생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지 못하더라도 치료해 볼 수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는 2주간 항생제를 포함하여 치료를 받게 되는데, 항생제 치료로 인해 속이 불편하거나 설사 등으로 불편한 증상이 심할 수 있어 어떤 분들은 계속 치료를 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처방받으신 병원에 재내원하시어 상의하시고 다른 약으로 변경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2주간 제균 치료가 끝난 이후에는 다행히 모든 헬리코박터균이 죽어주면 좋겠는데, 100명을 치료하면 약 80명 정도만 치료가 되고 20명 정도는 치료가 되지 않아 2차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1차 제균 치료를 완료하고 4에서 8주 후에는 헬리코박터균이 제균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요소 호기 검사 등을 확인을 하고 2차 치료를 여부를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위해서는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이 치료 및 추후 관리에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또한 제균 치료를 완료하더라도 향후에 식사를 공유하면서 재감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치료를 시작할 때는 가까운 가족 구성원들 모두 헬리코박터균 여부를 확인한 후 동시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방법이고, 향후 식사를 할 경우 개인 접시를 사용하여 덜어 먹는 것도 재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험이 있을 경우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필요한 경우에 의사와 상담 후에 위험 치료를 받거나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를 받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리고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과 카페인, 음주와 흡연 같이 기본 상식상 안 좋은 음식들을 줄이는 것이 위험 증상의 악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위험이 있다고 하면 어떤 음식이 좋은지, 치료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만 집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약물 치료를 잘 받는다고 하더라도 위험을 악화시킬 수 있는 안 좋은 것들을 반복하게 되면 결국 다시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유를 들면 손등에 껍질이 까졌다고 했을 때 이 상처가 빨리 낫기 위해서는 좋은 연고를 바르면 덧나지 않고 빨리 나을 수도 있겠지만, 연고를 바르지 않아도 상처 관리만 잘하고 가만히 두면 시간이 지나 잘 아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엄청 비싸고 좋은 연고를 바른 후에 상처를 후벼 파고 벽에 막 끓고 있다면 그 상처가 나을까요? 상처는 나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 이상한 사람 같아서 옆에도 가기 싫을 것입니다. 연고를 바르는 것은 위험 치료약을 먹는 것이고, 안 좋은 식습관은 상처를 긁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뭔가 더 좋은 것을 하려는 것보다 안 좋은 것을 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잘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 눈에 보이는 상처라면 연고를 바르고 상처를 후벼 파는 일은 하지 않을 텐데, 위험처럼 눈에 잘 안 보이거나 잘 느껴지지 않는 경우에는 상처를 후벼 파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시경을 해보시고 그 내시경 사진을 보신 분들 중에는 나는 잘 느끼지 못했는데 위에 빨갛게 염증이 있거나 부어올라 있고 까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경우를 보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흔하고 경미한 위염이 만성표재성 위염소견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흔하게 염증이 있어도 그것을 잘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젊은 나이에는 표재성 위염 결과가 나와도 나이가 들수록 위축성 위염 또는 장상피 화생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미리 관리를 위해서는 상식적으로 안 좋은 식습관을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안 좋은 식습관이 생활에 녹아 있는 경우는 그러한 것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각하기 힘들고, 조금씩 위 상태가 나빠지더라도 잘 느껴지지 않으니 원인이 명확히 떠오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내 지인이 자신은 매운 것을 먹으면 그렇게 속이 쓰리다고 매번 얘기하는데, 같이 밥 먹으러 가면 매번 땡초를 시키거나 고춧가루를 풀어서 먹는 것을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역시나 지금 이렇게 들으면 그렇게 행동한 분이 한심해 보이지만, 문제는 내가 그 지인과 식사를 하러 갔을 때는 그 음식을 스트레스도 풀고 얼큰하게 맛있게 같이 먹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나도 그 지인처럼 속이 쓰리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시간에 위식도 역류 질환에서 설명드린 것 같이 내가 이유를 알 수 없이 위험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다면 노트를 하나 준비해서 속이 쓰리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무슨 불편감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무엇을 먹었는지 꼼꼼히 써보시고 급하게 먹었나 많이 먹었나 밤늦게 먹었나와 같이 어떻게 먹었는지도 꼼꼼히 메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복적으로 쓰다 보면 겹치는 것이라도 나올 수 있고 그러면 그거라도 줄여야지 위험 증상을 악화시키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닌 경우 잘 느껴지지도 않고 원인도 명확하지 않아 관리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목록을 작성할 때는 평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음식이라도 빠짐없이 메모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진료 보셨던 분의 사례인데요. 자신은 매일 아침 공복에 커피를 10년 이상 마셔왔고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공복에 커피를 마셨더니 속이 쓰려서 뇌원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 생각에는 10년 동안 문제 없었으니 커피는 위험의 문제가 아닐 것 같다고 생각하셨는데 과연 그럴까요? 당연히 영향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면 건강한 정상 손등에 살살 때를 밀면 때만 벗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상처가 난 손등에 살살 때를 밀면 피가 납니다. 행동이 바뀐 게 없지만 상태가 달라지면 동일한 행동에도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위 상태가 괜찮았고 잘 버텨져서 공복에 커피를 마셔도 증상이 없었지만 이제는 그 원인이 다양할 수 있지만 상태가 나빠져서 커피를 먹어도 속이 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식상 안 좋은 것은 줄이되 증상이 악화될 때는 꼼꼼히 메모를 해서 찾아보시면 향후에 약을 먹을 일을 줄여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속이 쓰리거나 안 좋은 경우 식습관 및 생활 습관만 교정해서 버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체의 어떤 부위도 염증이 지속되어서 좋은 일은 없습니다. 속이 쓰려 불편감이 심한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시어 증상에 맞게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른 질환으로 치료를 시작한 이후 위험 증상이 발생한 경우 약물로 인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냥 버티지 마시고 담당 의사와 상담을 통해 약을 변경하거나 위험 치료를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관리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 평소 위험 증상으로 고생하셨던 분들이 덜 힘들어지셨으면 좋겠고 많은 건강 구독자 여러분들의 위내시경 결과가 매년 더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